시작해 볼까요? 먼저 미아리고기 예술극장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공간에 오늘 처음 와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 공간에 처음 와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더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은 미아리고기 예술극장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활동들과 그리고 성북에서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화예술 생태계와 관련해 가지고 마침 미국에서 패트릭 가브리지 선생님이 방문을 하시고 지난주에 여기서 공연이 열렸어요. 패트릭 가브리지 선생님 공연이 여기서 열리면서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연결되면서 이왕이면은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 생태계 그리고 창작 환경과 관련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마련된 포럼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앞에 발제자분들과 그다음에 토론자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권경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제를 맡게 되신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 보스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극작가이자 무대 제작자이신 패트릭 가브리지 선생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성북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공유성북 원탁회의 2기 공동위원장을 지낸 화장호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정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마을담음극장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미아리고기 예술극장 공동 운영을 맡고 계시고 극단 청년단 대표를 맡고 있는 민세롬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3.15 창고극장 운영위원이시자 공연예술 프로듀서를 겸임하고 계시는 박지선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소극장협회 사무국장 최인우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발제문에 기록되어 있는 염신규 소장님은 오늘 좀 약간의 사고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앞에서 말씀드리면 성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관련된 생태계 혹은 이런 미아리고기 예술극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험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어떤 완성된 지금 현재 형태로서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지금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서로 간에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아리고기 예술극장의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보스턴에서 실제로 패트릭 가브리 선생님이 활동하시는 그런 사례의 이야기도 있고 공유성북 원탁회의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공간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외부에서 또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런 어떤 사례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도 같이 얘기가 나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알릴 분들이 있으시면 그거를 좀 받아서 카톡으로 좀 공유를 해주시고 그걸 받아서 좀 같이 한번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고 페이스북에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시작은 먼저 발제자분들의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지고 그리고 나서 토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패트릭 선생님하고 이제 성북동 투어를 잠시 했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나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보스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본인의 어떤 그런 활동과 성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역할이 그런 분들이 성북에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북에서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뭔가 어디 가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꼬드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일을 벌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역에서 동네에서 뭔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지역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각각의 활동들이 점점 굳어지고 있다라는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좀 누가 말랑말랑하게 하고 그것들에 자꾸 바늘로 찌르든 아니면 뭔가 거기에 자꾸 구멍을 내서 흘러나오게 만들고 서로 그러면서 겹치거나 서로 섞이게 만드는 것들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런 게 가능할 때 사실은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발상과 새로운 상상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패트릭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또 뭐 토론이나 질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선생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Excellent. Okay, can you hear me? Okay. Good. So, hello, my name is Patrick Gabridge, and I am delighted to speak with you here today. I was very grateful for the tour earlier, and I feel like I have already learned a lot about the Songbuk District. I want to give you just a little bit of information about me and my background as an artist, and how I'm involved with both large and small-scale arts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in Boston, where I live. I've been a playwright for 30 years. My work gets done in venues across the United States, but also in more than a dozen different countries, and including some long and short plays that have been produced right here in South Korea. Just last week, just in this space. It was very exciting. I also write books and have written some movie scripts as well as some radio plays. I have lived in Boston since about 2000, so almost 20 years, and I'm extremely active in the Boston and New England theater scene. My own work has been developed and produced by maybe 40 different theater companies, from large into small, and I also run a small theater company called Plays in Place that specializes in creating site-specific plays in partnerships with museums and historic sites and cultural institutions. And I'll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that later. That kind of partnership, I think, is going to end up being very important in our city going forward. I also founded and run the New England New Play Alliance, which is a community-based project that works to promote new plays. I'll talk a lot more about that, because I think that's really relevant to what we're doing here. And I'm also the regional representative for New England for the Dramatists Guild, which is a national playwrights organization that supports new plays. And because I'm a playwright and theater producer, I will mostly talk about support for the creation of new plays and for playwrights, but similar structures exist for other art forms in our community, in our area. So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the funding for financial support for the arts and for theater on the national scene is somewhat scarce. Most of our national level funding comes from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which was founded in 1965. And the National Endowment currently has a budget of approximately $150 million, which is fairly small. The United States public arts funding is small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o, for example, our country has 300 million people in it, but our budget is only 150 million for the whole country. So that's very small. And that covers all art forms. That's not just theater. That money is distributed partially through large grants to state arts agencies. So we have 50 states, and each of those states has an art agency, and they get money from the National Endowment. But there is other money from the National Endowment that goes directly to arts organizations. There is very little money for artists at the federal level, at the national level, though some of the money that goes to state arts agencies does ultimately reach individual artists through state grant programs. National endowment money does go directly to theater organizations. For the most part, those organizations who are able to win those grants tend to be large, more established theater companies and arts organizations. So it's very difficult for small companies to access money at the national and federal level. Also at the national level, there is additional non-governmental funding for the arts through private, not-for-profit foundations, and also some corporate support. The Mellon Foundation is an example of a large foundation with a strong commitment to theater and development of new work. One program in particular that's been running for about 6 years, 5 or 6 years now, is they partner large theaters with individual playwrights, and they pay that playwright a regular annual salary to be part of that institution, but it's not related to a commission. They're actually supposed to be they're trying to encourage arts organizations to not just be run by administrators, but also to make sure that they're bringing artists into the community of that company, so that they're thinking more artistically, not just administratively. I think that's been a really big innovation on the funding scene in the United States lately.
The hard thing is those are mostly large companies, and there are maybe 24 artists who are sponsored in that way. So out of the many thousands of playwrights, only a few are able to benefit. So the next kind of national level of support for playwrights is the Dramatists Guild, which is a nationwide organization founded in 1919, dedicated to the support of playwrights and their work. What is kind of interesting is the Guild is a trade association, and that is different from a labor union. A labor union is made up of employees, and it allows workers to collectively negotiate. They can collectively bargain, they can strike. There's a whole lot of things that a union can do. A trade association has different limits. They're not allowed to strike. They can't set specific terms. In the United States, screenwriters who write for film and television are employees, and they are represented by a union, the Writers Guild of America. However, playwrights in my country chose to work for themselves, to be independent rather than be employed by theatrical producers. So what this means is they often make a far less money than their counterparts in film and television, but they also own all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ir creations. So playwrights license out their work to theaters to be done. They don't sell it, which allows them to have multiple productions and also allows them to have much greater control over their work. So if you write a film script for a Hollywood producer, that producer can do whatever they want with the script without any permission from the playwright. In America, when a playwright writes a play for the stage, the company producing it is not allowed to change one word without permission of the playwright. So that's the kind of, it's a trade-off that people make. So the playwrights decided we want that artistic control, so we're not willing to sell it. The Dramatists Guild currently has about 7,500 members who are playwrights, lyricists, composers, and librettists, so people who work on musicals and on regular plays. And the Guild is able to offer members a variety of services, including legal advice. They can review contracts, so if we get a contract from a producer, they can review it for us. They have marketing information. They have a resource directory for playwrights. They also offer classes. There's a conference. I was just at the national conference in New York last week. It publishes a magazine 8 times a year, 9 times a year, that is distributed nationwide and has interviews with playwrights and information about the theater scene in different cities. So we're going to be doing a Massachusetts issue next year. The Dramatists Guild is completely privately funded, so all its money comes from membership dues and program fees and also from royalties. So if a play is produced on Broadway, there is an approved contract through the Dramatists Guild, and there's a small portion of that money helps go to the Dramatists Guild, but there's no government support for that. The Guild was originally very New York based, so it kind of started as like a playwrights club for playwrights based out of New York. The leadership over the last 10 years has changed the focus of the Dramatists Guild to recognize that there are playwrights all across the country and they need support too. So there are now representatives from actually 31 regions across the country. So my region is New England, and I have 6 states. They're very small states that I'm serving. So it allows representatives to ask me questions, which I can then take to the national leadership, but I also lead workshops and other events on behalf of the Dramatists Guild in our region. So we did one this year on contracts. We do meet and greet kind of functions where we bring writers together. My district is a little complicated because my area has 5 or 6 states, so I have to travel a fair bit to different things. But they provide a lot of support. In terms of regionally, which is really what we're talking about today, there are a number of organizations that are supporting theater and the arts in New England in my region, and that includes the state arts councils for all of the states in New England, so Massachusetts, Vermont, Maine, New Hampshire, Rhode Island, Connecticut. Stage Source is an art service organization that is serving theater practitioners across that whole region, though I would say most of our members are probably based in Boston. In Boston, the city of Boston has some funding for the arts and is starting to increase the amount of that they offer.
Local foundations, including a private foundation called the Boston Foundation, give money and support to arts groups in a bunch of different ways. So they actually have a new program where they've partnered with the city of Boston where they're offering, they're called lab grants, and which is providing support for new ventures in theater. And they also do, they offer these Brother Thomas Fellowships, which offer monetary fellowships to specific artists. Those go to all different kinds of artists, so rarely do they go to playwrights, but every once in a while they do. So I want to talk about just one of the state arts agencies in our region in New England, and that's the Massachusetts Cultural Council. So this state arts agency has a budget of $16 million, and of that, $1 million of that comes from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So the national government, that's one of those block grants that's coming to us. But the rest of that, $15 million comes from the Massachusetts taxpayers. And that money pays for all the people who work at the arts agency as well as the money they give out. But it's a pretty small agency. Their staff is small, and they're really focused on giving grants. And they support many different kinds of arts groups of all sizes, all disciplines. So visual arts, music, literature, textiles, pottery, and also theater. They do offer, the Massachusetts Cultural Council does offer some grants for individual artists. Every other year, playwrights can apply for grants, and the council will award 5 $12,000 grants to individual playwrights, plus an additional 5 to 10 $1,000 finalist grants. So that's something, and that size of grant is being offered also for screenwriters, for novelists, printmakers, musicians. There's a whole bunch of different things. So for a state arts council, ours is relatively generous. Some states have much smaller populations than Massachusetts, so I think we're grateful that there's some support there. It is not always easy politically to keep the Cultural Council well funded, but so far we've been doing pretty well. So StageSource is, I think, an organization of interest to what we're talking about here today, and that's a regional art service organization, and they specialize in theater. So they were founded in 1985, and it now serves more than 1,700 individual artists, plus another 220 organizational members. So those are mostly theater companies and small groups. And the individual members are mostly actors, I would say, but they're also directors, designers, playwrights. Anyone involved in theater has a benefit of belonging. Their budget is quite small, only $300,000. They have 2 full-time staff members and some additional part-time staff. And the programming of StageSource, all the budget is coming from memberships, dues, and from income from programs like workshops and regional auditions. So very small amount, only 2% comes from state and local government. So this is privately funded through the membership. The remainder of their budget comes from a few regional foundations and companies, but mostly it's membership driven for where the money's coming from. Our programming, as you would expect, is thus geared towards its membership. So they publish a weekly newsletter, and that has information about auditions and workshops, job postings, ticket discounts. So there's a lot of information, and that's really what people are paying for. They're paying for this information. They also, StageSource offers annual auditions. So it would allow an actor to audition for maybe 20 or 30 companies or more all at one time. So it'll be a 3-day process, and we'll see hundreds of actors will come through. And it's good for the producers to get to see a lot of people at once, and it's a good opportunity for the actors to audition for many companies at one time. StageSource puts on a Boston Theater Conference every other year, which brings people together, and often that might be around a specific theme for the conference. So one year it was arts advocacy, another time it was strategic planning for yourself and your company. So those are good ways to bring everyone together in a pretty inexpensive way. They also offer many classes and events. They offer classes that might include like actors wanting to learn how to write plays. They might be business management for oneself.
StageSource also sponsors a number of initiatives or projects that are member-led and community-focused. So I'll talk a little bit in just a minute about the New Play Alliance, which I run, but there's also a gender parity group that addresses issues of fairness and representation around gender in theater. So they talk about the lack of quality roles for female actors, the lack of productions for female playwrights, and are trying to find ways to overcome that, really engaging theaters in the discussion and then producers and thinking about how they're picking their seasons. Are they picking only the same writers that they always pick? How can they open up their minds to new writers? The Diversity and Inclusion Initiative is working on similar issues, but around underrepresented minority groups and other social issues. So the New England New Play Alliance, which I helped start and I currently run, is an initiative, like the others, is artist and community driven, and it's run entirely by volunteers. At the start, I went to them and I said, I'd like to do this, and the director of StageSource was very excited. She said, but we have no money. I'm like, okay, we can do this. We'll find a way. We'll find a way. I think the first thing we did was we came up with a very simple mission, and our mission is only 3 points. We want to increase the number of new plays in New England. We want to grow audiences for new plays in New England, and we want to spread the word outside our region about the exciting new work happening in New England. And this is kind of we call it a pipeline issue. I'm not sure how that would translate, but in Boston, our work, scripts and plays that are coming to us are often coming to us from outside, from New York or Chicago or Los Angeles. And we feel like our writers don't get their work to get out to New York or London or other places. So we're working on how do we make those things happen? How do we spread the word outside that? So every program that the New Play Alliance undertakes has to be related to these 3 goals. And I think when we talk about how do you make effective community-based programs,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I found helpful is to have such a clear mission that's simple. So we always know, should we do this program? Well, does it do one of these 3 things? If the answer is yes, then we say yes, let's do it. So the New Play Alliance has undertaken a number of projects in the years that we've been doing. The first, and really in some ways our most important, is a weekly New Play newsletter. It's a very simple idea. This email newsletter right now goes out every week. It reaches 650 people. And we just published issue number 220, so we've been doing it a while. And the goal of the publication is to include a listing of every new play being read or produced in New England that week. So typically there will be 5 to 12 new plays or readings of new plays every week. And mostly in Boston, but we cover all of Massachusetts quite well and the other states reasonably well. What our goal is with this is we're trying to reach the people that we know, who I self-identify as being especially interested in new plays, and making sure they always know what is happening around new work. And that's because I think it's what we've realized and was pointed out to us is that there is no general audience for new plays. There's no general audience for anything. So it's important, I think, when you're running a company or an art sector to understand who is your audience. Figure out what the target is. These are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what. So we said, well, let's figure out which people are interested in new plays, and make sure they never have an excuse to not go to the theater. They can't say, oh, we don't know what's going on. We make it easy for them. We give it to their email box every week. It's right there. We also do ticket giveaways to encourage audience involvement. So if you're listed, the companies can list in that newsletter. It costs them nothing. It costs nothing to get the newsletter. We have 4 volunteer editors who take turns editing the newsletter. It's a pretty simple setup. But we know that these people that we're reaching want to go to see new plays, and that's very important for us. The other nice thing about this newsletter that it does is it is serving a data gathering function. Before this newsletter, there was no one really keeping track of what new work was being created in our community. There was no central list, there was no central database. This starts allowing us to have a way to track that. So data gathering is one of the other big projects that we've done. We are trying to understand
like I said, exactly how many new works are appearing in the Boston area. Back in around 2015, it felt like there was more and more new work happening in Boston, but we weren't sure. Was it just a feeling? How could we be sure? So we wanted to quantify that. So what we did was a simple study of attendance at new plays in Boston from 2012 to 2014. So 2 seasons, so 2012 to 13, 13 to 14. And what that data showed was really interesting to us. It showed that there were 207 new play events in Greater Boston, so readings and productions in those 2 years. So basically 100 a year. And 287,000 people attended those events. And this is all size companies. So from the smallest little reading to a large company at the Huntington or the American Repertory Theater. And we also discovered that 55 different companies in those 2 seasons were helping bring new work to the public. And those plays were written by 147 different writers. So that is telling me, if it's 200 events, but 147 writers, it's good news, because it's not all the same writer. It's not, the same writer being done 20 times. What we found was that it was rare for a single writer to be done in Boston more than 2 times in a year. So there's a great amount of diversity in the programming that was happening in Boston. So this data, what it showed us was that Boston really is a town where new work can thrive. And it helps us continue to tell that story. And it's interesting because I think even if within our own community we don't recognize our own strength, there are many people, and this is natural, that complain and say, oh, there's no chances for new writers to get done here. No one ever does new work. And this allows me to say to them, well, you're wrong. There is a lot of work being done. And so let's focus on what is being done and who's doing it. It also allows us to tell a story. Data allows you to tell stories, right? So we want to tell the story out to the world and say Boston is a new theater town. And we want to start convincing them that is true. Because it is true, but they have to believe it. And I think we're only just beginning to tell that story. Now also, keep in mind that the Boston is much, much smaller than Seoul. So these numbers may seem very small to a Seoul audience. But our city is maybe 1/5 the size of Seoul. So for us, this was allowing us to tell a season that a story that's saying, there is a lot going on here. And we're hoping to do another study soon of more recent seasons to see if that number of plays has changed, and to keep using that story and the strength of our new play environment to also attract funders. What I would really like to do is build a new play fund to get corporate donations into one big, pot of money that then we could grant out to support new plays in New England. Would be very exciting. So the next big project we undertook was we decided we wanted to, in order to help spread the word, so back to our mission, we said, why don't we make a book, a regional anthology, so plays that were written by New England writers, produced by New England theater companies. And the result was a paperback, just this one right here, and an ebook called the New England New Play Anthology. And these are all plays, like I said, written by playwrights from our region, produced by theater companies in New England. And each company in New England was allowed to nominate one play for possible inclusion in the book. So that allowed us to reach out to theaters and say, get them involved in this project. They're thinking, okay, I like this writer, I like this play we did, let's submit it. We had a problem, of course, in that we didn't have any money, so it's always a problem. But the cost of doing a 500-copy print run was about $4,800, about $5,000. So we had to figure out where we were going to get that money. Initially, we were going to partner with a publisher, a small theatrical publisher, but they backed out at the last minute. So we decided we still wanted to do this project. We will publish it ourselves. So we raised, through sales and donations, we raised the money to print it, and we've since raised more money. We've sold more than $7,000 worth of books. We have a small surplus that we can use for projects going forward. Kind of a really interesting thing was the way we funded this was I went to theater companies, these 50 companies that do new work around Boston, and I said, hey, we want to make this book. It doesn't exist yet.
It won't exist unless you give us some money. So would you buy 10 copies of this book for $12 at half off, and then when we have the book, you can sell them for $24 and you'll make your money back, but I need the money from you now. Now, you know, if you all run theater companies don't like to give up money. So I didn't get everybody to do it, but I got a lot to do it, and that made them invested again in the project. So half the money came from theater companies pre-buying the book, which was very exciting, and the other half was funded through an Indiegogo campaign, so crowdfunding on the internet helped fund the rest of it. What was exciting about the project was that made it very community-based, in that many, many people were involved in putting this together. It was edited and assembled by volunteers. So I think people were really excited to see this book. And it's been a good way to get the word, not just outside of Boston, but actually to remind people in our own community. We can say, hey, read this, be excited about what we're doing. Other projects that we do, we recently hosted a Wikipedia hackathon, which is where we worked together to increase internet visibility for local writers. So we brought together a bunch of people and worked on Wikipedia pages for other artists. We also partner with other organizations, for example, with the Dramatists Guild for talks about contracts, script development models. We recently had a writer from India who happened to be in the United States. We were able to co-sponsor with several other groups to bring him from New Jersey up to Boston to talk for a day and do a workshop. So that was really exciting. I think the key thing that I like about the New England New Play Alliance, and you talked a little bit about it already, is that we're trying to get people to think about the theatrical ecosystem and not just, especially for playwrights, yes, they are going to think about their own work, but we also want them to think about the bigger picture, to understand that if they take the time to strengthen the theatrical ecosystem, they make a better environment for their own work to get done. So it's a little bit of, I think in my country, getting people to change their mindset from thinking about themselves and their own work to thinking about the whole community. And that's part of the challenge for what I do. So kind of looking forward, for Boston and New England, I think we will continue to see a strong commitment to new plays by both large and small theater companies. We have many, many talented playwrights in our area. I know there are more than 300 Dramatists Guild member playwrights in New England, and probably many who are not members. So maybe we have 500 playwrights just in New England. Much of the work being created is very much happening at a small local level with small groups with limited funding. And we've talked a little bit about this today while we're going on tours. You know, similar to here, we have a very big shortage of performance space in Boston and of funding. So we will see an increase in collaboration between theater companies and non-theater organizations, and also between large and small groups. So we have a company that's a mid-sized theater company in Boston right now that is partnering with a small company that only does new work. This mid-sized company they're interested in more established work, but they're at least able to bring in a small company and let them use their space sometimes for new work or festivals. And so that's using the resources that are there better. My own company, Plays in Place, we are using resources in partnership with larger institutions. So, you know, a museum might hire our company to do a play around an exhibit, and it's a real play. It's not just a museum piece, but it's in a space that already exists with funding that is not taking funding away from the arts. In terms of the funding outlook, I think the situation for the future is mixed. The city of Boston is more committed to funding the arts, which is very exciting. And our area is experiencing a business and financial boom from biotech companies moving into Boston and Cambridge, more and more of them every week. So we have to see if we can encourage them to give more money to the arts. State funding in Massachusetts has strong political support at the local level, though our governor is not always a big supporter, but the legislature's been able to override any vetoes that he's had. So that's good. Nationally,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tends to be a political target of conservative groups, and it has been slated to be taken away every year, and every year we've managed to keep that from happening. I can't say what will happen for the future. Programmatically, I think Stage Source and the New Play Alliance and the Dramatists Guild are working hard to increase opportunities for playwrights and they encourage the production of new work. And I think we have a lot of people that are eager and willing to do so, and I think there's a good spirit for that in Boston. So that's the basics of what I know. I am very curious to learn more about how arts funding and support works here, especially in Songbuk. And thank you very much for bringing me here and having me be part of your day. 네, 고맙습니다. 들으면서 이렇게 좀 귀에 남는 단어가 돈이 없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 들으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포인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로 예산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별개로 실제로 구체적으로 직접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지역에서 물론 이제 연극이라는 어떤 극작가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극단이라든지 이쪽 하나의 예술 장르 중심의 사례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북에서도 사실은 그 과정들을 몇 년 동안 쭉 겪으면서 그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면서 그리고 사후적으로 굉장히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이지만 뉴스레터를 계속 발행하고 그다음에 그 회원들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회원들을 잘 관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모으고 꾸준하게 뭔가를 발간하고 그 회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조금 어떤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계속 지켜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 것 중에 굉장히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지역에서 극단과 그다음에 작은 극단 그리고 다른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나 다른 장르들과 함께 이렇게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협업하는가라는 그런 좀 사례들이 굉장히 지역에서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중에 또 토론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문제는 하여간 계속 고민입니다. 예, 펀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전히 저희는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 같이 고민이 되는데 민간과 공공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 것인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자리가 누군가 아까 그러던데요. 좀 딱딱해진 이유가 이 부스 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자리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이 부스를 마련한 거니까요. 동시통역이라는 게 사실은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약간 형식적인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뭔가 보통 국제 컨퍼런스 정도 가야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북에서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게 듣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가능하게 한 게 이제 사실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서문연이라는 곳에서 또 이렇게 서울문화재단과 서문연에서 이렇게 또 후원해준 그런 펀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뒤에 보면은 멋지게 지금 중계를 또 하고 있고 녹화도 하고 페이스북 라이브 중계도 하고 있는데 성북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라고 또 전국 최고의 그 마을 미디어 관련된 기관이 성북에 있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서 이렇게 또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뒤에 계신 분들. 네, 통역하시는 분들도. 다음으로 성북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장호 전 공유성북 원탁회의 위원장님이신데 성북의 이제 공유성북 원탁회의 생태계를 가지고 발표를 하실 건데 공유성북 원탁회의는 성북의 사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어디 가서 공유성북 원탁회의 사례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유성북 원탁회의가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살아 움직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다른 데 가서 발표할 때는 공유성북 원탁회의의 다른 모습이 있고 또 이렇게 공유성북 원탁회의의 민간의 실제 위원장으로서 이제 활동하셨던 멤버로서 또 발표를 할 때는 또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공유성북 원탁회의가 발표하면 또 다른 모습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장점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하장원 선생님 발표를 들으시면서 성북의 공유성북 원탁회의가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그런 고민들을 같이 좀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하정우입니다. 예, 아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긴장되네요. 오늘 그 공경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공성 원탁회 사례를 많이 얘기는 하긴 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전에 공탁을 얘기할 때는 사실 이제 지역 안에서 이제 활동한 사람과의 관계성이라든가 일단 마을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뭐 협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심된 화두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좀 이 창작 환경과 예술가의 뭐 자기 권리 또는 뭐 이렇게 아까 이렇게 말씀 계속 해주셨던 그 뉴잉글랜드 사례와 같이 과연 우리가 지역을 기반으로 계속 창작할 수 있을까? 활동할 수 있을까? 예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공탁 안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참고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저도 패트릭처럼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그 20대, 30대 대부분은 그 음악하는 팀에서 기획 일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한 되게 오랫동안 음악하는 팀에서 기획 일을 하면서 느꼈던 자괴감이나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이런 활동을 하는 저를 있게 만든 좀 힘이었는데 그렇게 활동하다가 어쨌든 이대로는 뭔가 안 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변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문화 정책과 관련된 일을 뭐 문화연대라는 그 시민단체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예술인 소셜 유니온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뜨거운 요즘 화두 중에 하나인데 예술인 복지라든가 예술노동권이라든가 뭐 예술인 자기권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운동을 뭐 그래도 나름 한국에서는 처음 이렇게 수면 위로 뛰어오르게 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2014년에 사실은 성북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성북 지역 일을 그러니까 저는 지역 활동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그 이제 지역이라는 게 제 머릿속에 존재하지도 않았었고 근데 이제 그 2014년 성북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 공유성문원탁회를 만나게 되고 지역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예술가의 삶이라든가 권리라든가 이런 창작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지역이나 일상 속에서 좀 뭔가 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역 활동이 많이 요즘에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일단 공탁 같은 경우 얘기하기 전에요. 몇 가지 좀 같이 확인해야 될 게 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패트릭이 설명해준 사례들 미국의 사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한국적 상황하고는 좀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한국의 문화예술 정책이나 예술 지원제도 자체는 사실은 되게 국가주도형 모델로다가 그러니까 일종의 유럽 방식으로 설계가 많이 되어 있고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전부터 길드라든가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당사자 조직들이 그런 역할들에 되게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권리들을 갖다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뭐 이런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령 미국은 그러니까 뭐 행정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는 문화부가 없어요. 문화부가 존재하는 데는 이제 뭐 한국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주로 이제 국가주도형 그런 문화정책 모델들을 하는 나라들에서 사실 이제 그 문화부가 존재를 하고 우리나라 환경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미국의 사례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생경하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라는 좀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제 국가주도형의 그런 그 예술 정책이라든가 지원 체계를 지금 탈피하기 위한 시도,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의 제3의 시도들을 갖다가 좀 한국 특히 이제 성북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출발점이 사실은 이 공유성문 원탁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제 좀 약간 공유성문 원탁회의를 좀 미시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좀 거시적 관점에서 좀 이것들이 어떻게 처음에 기획이 되고 제안이 되고 설계가 되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뭐 여기 성북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미인도에서 청소를 하고 조명을 다는 이런 되게 단순해 보이는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그 우리 생태계라든가 환경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공탁 등장 뭐 배경 같은 경우는 뭐 쭉 써놨는데 사회 변동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가 좀 주목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그 한국에서의 문화예술 정책 자체의 어떤 변화의 흐름들을 갖다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되게 국가가 주도해서 사실은 이제 문화예술 정책이라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것도 되게 늦게 만들어졌죠. 이제 뭐 한 1970년대 정도에 문화예술진흥법이 처음 제정이 되고 그러면서부터 사실 이제 초기에 문화예술 정책이 되게 단순했었죠. 민족문화 창달, 전통예술 계승, 뭐 그런 그 국가의 어떤 뭐 애국심 고취,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문화예술 정책의 그 핵심을 이뤘었고 그게 이제 뭐 박정희 정부 국가주도 그런 국가 중심 국가주의적인 어떤 그런 맥락과 맞아 떨어지면서 사실 이제 80년대까지 이어져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됐던 거였고요. 그게 이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제 최초로 이제 이른바 이제 문화 복지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일종의 이제 뭐 시민들의 어떤 복지적 개념으로서 사실 문화예술을 갖다 향유한다든가 뭐 연극을 보고 음악을 듣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의 삶을 그냥 풍성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기제로서 작동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화예술 정책의 핵심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노무현 정부 출범하면서 완전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죠. 혁신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국가 단위에서 문화예술 중장기 계획이자 비전으로 해서 이제 창의한국이라는 게 그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되게 뭐 한 10년 단위, 20년 단위를 두고 국가의 어떤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된 그 생태계라는 사실 개념 자체가 등장하는 것도 사실 창의한국과 더불어서 등장을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 변화가 뭐가 중요했냐 하면 사실은 이전에 문화예술과 정책은 딱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술 창작자들에게 돈을 줘서 창작을 잘하게끔 하는 정책과 시민들에게 공연이라든가 이런 문화적 경험들을 많이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의 만족을 느끼게끔 하는 이 두 가지였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이제 창의한국의 등장과 더불어서 사실 이 창작의 권리와 그 시민들의 어떤 권리로서의 향유권의 문제가 별개의 문제가 아닌 한 몸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들 개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사실은 이제 문화예술 정책 안에도 들어가서 이전에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원금을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설계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창작 환경이라는 걸 갖다가 설계하는 개념으로다가 되게 정책 자체가 많이 변화하게 되고요.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때 그 노무현 정부 때 만들고자 했던 법들이 있어요. 뭐 지역문화진흥법부터 시작해서 문화다양성법이라든가 뭐 문화영역 평가와 관련된 법이라든가 이런 등등등등 창의한국에 기반해서 사실은 이제 문화예술 정책 자체를 갖다 바꾸기 위해서 설계했던 제도와 법들이 다 대부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때 통과가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갖다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술가가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서 존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시민들 같은 경우도 그런 문화예술과 관련된 일종의 소비자로서 개념으로서 존재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시기 이후부터 사실은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되게 핵심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어질까라는 되게 다양한 고민들 뭐 이게 뭐 지원제도 상에서도 뭐 이렇게 되게 많은 변화들을 갖다 만들기도 하고 여러 실험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실은 이 공탁을 처음 제안하게 됐던 것도 사실 이런 맥락이 되게 강했습니다. 뭐냐면은 예술가에게 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갖다 고민하면서 사실 예술가가 갖고 있는 되게 복잡한 자기 정체성들을 갖다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술가는 삶의 공간으로서 지역이라는 데 살고 있는 시민이자 예술이라는 직업 활동을 하는 직업인이자 또는 뭐 창작자로서의 어떤 예술가로서의 어떤 자기의 고유한 자기 정체성을 또 가지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지역 공간에 살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역이란 공간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었어요. 그게 특히 이제 뭐 성북구나 이런 단위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에게 뭔가 돈을 줘서 지역에서 뭔가 작품 활동을 하게끔 하는 정책들 자체가 등장한 게 몇 년 안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 구 같은 데서 뭐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다가 뭐 이렇게 그런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공연을 하면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티켓을 나누는 이 정도가 사실은 지역 단위에서의 문화예술 정책의 그 전부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환경을 어떻게 바꾸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예술가들이 어떤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들을 갖다가 확인하는 뭐 그런 그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당사자 조직이나 당사자 운동 스스로 뭔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성북 같은 경우는 그러한 예술가들이 되게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이 예술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들 갖다가 한번 지역사회 구현이라기보다 실험을 해보자라는 좀 초기의 문제의식은 되게 그렇게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붙어서 이제 이 얘기들이 좀 확장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그 즈음에 어쨌든 서울시라든가 그런 지역의 어떤 정책적인 프레임 중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이때 협치라는 개념들이 이렇게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2012년 문화재단 출범이 2012년 맞죠? 예, 2012년에 성북에서 성북문화재단이 출발을 하게 되면서 그 비슷한 시기에 사실은 이 실험들이 성북에서 같이 기획이 됐었고, 그러면 성북문화재단과 함께 이 구조 자체를 아예 그냥 협치 구조로 짜버리자라고 하는 이제 논의들이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권경호 본부장님이 여기서 발표하는 내용과 저나 이렇게 민간 쪽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발표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런 협치라는 부분을 둘러싸고 각각의 이해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되게 문화예술 정책의 되게 흐름들의 변화라든가 어떤 그 속에서 만들어졌던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역이라는 공간 안에서 되게 이거는 우연적이었던 것도 사실 있어요. 특별하게 어떤 기획되고 막 이랬다라기보다는 마침 성북에 되게 많은 예술가들이 존재했었고, 마침 그러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는 뭐 주요한 사람들이 또 성북에 살고 있었고, 마침 그러한 고민에 동감하는 문화재단의 대표가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잘 맞아 떨어지면서 사실은 이 실험들이 공성 원터케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제 예술노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넣었던 거는 어쨌든 이 뭐 공탁에서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흐름의 변화 속에서 사실은 예술가의 자기 권리들을 갖다 확인하는, 그 사회적 존재로서의 예술가의 그 위치를 갖다 확인하는 것과 예술가의 자기 권리를 확인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같이 이루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탁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자유롭고 뭐 이렇게 좀 재미있는 평등한 연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얘기들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는 지역에서 소외되고 지역에서 자기 권리들을 갖다 끊임없이 침범받고 또 지역 밖으로 나가서도 되게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과 기제들을 찾는 것들이 사실은 그 핵심에 다 녹아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 구체적으로 공탁 활동의 내용들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하고 있는 단체의 일이 어쨌든 뭐 그런 특히 이제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예술 노동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 예술 노동의 특징이나 이런 걸 넣었는데, 이 부분을 보시고 좀 뭐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북, 그래서 아까 뭐 그 패트릭도 얘기했지만 그 뉴잉글랜드 뭐 이렇게 그런 뭐 보스턴 지역의 특징이라든가 상황들을 알게 됨으로써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들을 뭐 이렇게 기획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들도 그래서 공탁 처음에 초기에 만들어지면서 사실 지역 리서치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는 이 동네에는 연극생들이 많이 살아. 이 동네는 연습실이 많아. 뭐 이 정도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되게 다양한 형태로 지역 리서치를 되게 하고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뭐 요 중간에 뭐 문화예술 환경이나 사실은 이제 뭐 예술가 수, 활동 중량 수 이런 거 넣은 거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넣은 자료고요. 어쨌든 그래서 공탁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공탁을 만들면서 저희 상상했던 거는 사실 그 세 가지 정도였어요.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아까 말했던 그런 뭐 거시적 흐름의 맥락도 있지만 어쨌든 공탁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과연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구현해 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 거고, 그 첫 번째는 어쨌든 지역 문화 생태계를 만들자라는
그 이제 패트릭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관점 자체 이게 저희들이 되게 그 습관적으로 생태계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생태계를 만든다는 건 되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새로운 예술가도 등장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예술가가 자기 예술 활동 창작할 수 있는 기반도 있어야 되고 그 예술 활동들이 소통되고 유통될 수 있는 구조들도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계속 지원하고 만날 수 있는 또 시민들이라든가 소비자라든가 관객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환경 전체를 갖다가 다시 사실 그냥 거시적으로 보고서는 지역 생태계를 갖다가 고민한다라는 게 사실 되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북구라는 이 안에서 지역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좀 고민을 전체적인 얼개들을 보면서 그 활동을 좀 기획을 해보자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거버넌스 실험과 관련해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버넌스라는 게 되게 이것도 요즘에 되게 많이 사용되지만 많이 이렇게 왜곡되고 오해돼서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거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거버넌스의 핵심은 그 행정 권력을 시민이 다시 되찾아오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같이 이렇게 국가주도형으로다가 그 모든 정책들과 기획들이 실행되는 나라에서는 사실은 행정이 갖고 있는 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그 권력들을 사실은 시민사회 내지는 시민의 영역으로 다시 되찾아오게끔 하는 거 그리고 시민이 사실은 그 어떤 지역이라든가 국가 정책에 있어서도 주도성을 쥐게 하는 거 이것들이 사실은 이제 거버넌스에서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때문에 이제 단순히 이제 재단하고의 관계에서도 봤을 때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동안 기관이나 중간 지원 조직에 독점화되었던 기획의 영역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민간 영역에 있는 예술가들이라든가 시민 주체들이 가져올 것이냐가 사실 핵심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 갈등도 있었고, 근데 이제 성공문화재단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해와 양해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지금 단계는 뭐 내년에 성북문화재단의 문화의 그 예술마을 만들기 사업 계획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과 예산까지도 다 민간 주체가 다 같이 참여해서 얼마 전에 짰거든요, 같이.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사실은 이제 올라온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것도 사실은 이제 재단과의 관계에서의 거버넌스가 이 정도 진척은 있었지만 사실 이거를 구나 좀 더 큰 영역으로 더 넓혀본다라고 하면 이것들이 지금 얼마만큼 진도가 나갔냐 하면은 사실 아직 갈 길은 멀긴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과 삶의 관계 확장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패트릭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되게 감동이라기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이 뉴잉글랜드 보스턴 매사추세츠 예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그 지역 안에 이 극작이라든가 연극과 관련된 그 단체들이나 활동들이 여기 소개된 만큼만 봐도 되게 엄청난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북이나 서울 같은 데만 놓고 봐도 만약에 연극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되게 손에 꼽을 정도의 단체들과 활동들이 중심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뭐 이렇게 패트릭이 되게 많이 발표해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양한 활동들이 사실 그 지역 안에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서로 적대적 개념이 아니라 되게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라는 저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마찬가지 1.3의 상호관계 확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지역 안에서 예술가들의 각자의 활동들이나 일상적 삶이라는 것들이 되게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다 자기 존재를 갖다 계속 증명하게 해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사실은 이렇게 기댈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창작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같이 그런 연대들 유대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것들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되게 큰 고민이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모임을 진짜 힘들지만 계속 하고 있고 그런 뭐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이벤트도 되게 많이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원리 같은 경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발표가 길어져서 뭐 이런 가치들을 기준으로 다 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공탁은 특별한 룰을 이렇게 딱 이렇게 무슨 내규처럼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대개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하고 논쟁하는 과정들을 거친다가 일단 원칙이에요. 그걸 일정 정도 룰로다가 다 만들어 놓고 그 룰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갖다 계속 조율하고 그 조율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뭐랄까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활동 경과도 좀 그냥 보시고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공탁의 구성 부분은 저희는 이제 구성에서 특이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탁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십이 되게 좀 흐릿하긴 해요. 어떤 뭐 회원 뭐 회비 구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 회비를 냅니다. 근데 이제 전체로 봤을 때 회비 구조가 어디까지가 공탁 회원이야? 이런 거가 없긴 하는데 자기가 공탁 회원임을 자임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탁 회원이다. 약간 이런 것들이 원칙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느슨한 형태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구체적으로다가 만약에 일이라든가 아니면 활동 속에서 구현할 때는 그거에 걸맞는 조직 형태를 짜는 거로다가 이렇게 좀 방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공탁 자체는 단체 베이스로다가 뭐 이렇게 단체 대표 자격으로 들어온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n분의 1로서의 개인으로다만 공탁으로다가 들어올 수 있고요. 때문에 작년에는 공탁 운영위원회에 한 극단의 대표와 단원이 같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뭐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근데 이것들이 꽤 저는 이제 그 조직 안에서 특정 단체라든가 특정 이렇게 집단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관철하기보다는 약간 같이 지역이라든가 이 활동 자체를 고민할 수 있게끔 하는 약간 그런 효과를 저는 가져왔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사업 중심으로다가 사업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서는 이 공탁이 싸우는 구조가 됐을 가능성이 되게 큰데 저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설계에서 사실은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는 우연이긴 했는데 어쨌든 공탁 전체 모임 안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자유롭게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일회 구조로 들어간다 했을 때는 뭔가 활동이나 일회 구조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워킹그룹 형태로다가 그걸 갖다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 다 모아서 이렇게 짜는 방식으로다가 일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전체 모임 운영위원회 워킹그룹 돼 있는데 이 워킹그룹 같은 경우에 초기에 이제 지역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모델들이나 플랫폼들을 개발하는데 이걸 일로서 또는 활동으로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워킹그룹으로 들어가는 구조로다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예술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이게 마을 만들기랑 전혀 다르고요. 예술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되게 오해가 많은데, 예술마을 만들기는 창작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지역 기반으로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일종의 활동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단체라든가 이게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관계들을 가지고서는 그런 활동 플랫폼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나 사업이나 관계들이나 활동들이 발생을 하면은 그걸 때로는 협동조합 같은 조직으로 묶기도 하고 아니면 별도의 뭐 기금 사업으로 묶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설계를 하고 워킹그룹 자체는 사실은 그것들을 갖다 계속 기획 조정해주는 역할 뭐 이런 식으로 다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뭐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사실 공탁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지역 활동 플랫폼이고요. 안에서 보면은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미아리 고개라든가 정릉 뭐 월장석 그리고 뭐 성북 삼선 종암 그리고 월곡 석관 또 하나 예, 장위. 그래서 한 9개, 10개 정도 되는 이제 워킹그룹 형태로다가 이거는 거의 동이라든가 요 정도 단위에서 활동하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구체적으로다가 일이나 기획들은 다 이제 그 예마단 안에서 이루어지고 공탁 안에서는 이제 전체 모임이라든가 공탁 운영위 안에서는 사실은 그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지 각 워킹그룹들에서 기획되고 벌어지는 활동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 공탁 안에서 이 예술마을 만들기 워킹 그룹들 간에 기획 조정 역할을 하는 예술마을 만들기 연석회의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지금 각 마을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활동들을 약간 조정해주는 그 정도 테이블 정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아마 이후에 좀 가장 큰 화두가 될 텐데 공간협치라는 것도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 공간협치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사실은 이제 구라든가 성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역 기반으로다가 지역에 있는 예술활동이나 창작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 꼭 베이스는 아니지만
되게 혁신적이고 실험적이고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결해주는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이 공간 자체 운영 자체를 그런 민간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위탁 운영 같은 형태로다가 평가받고 시험받는 게 아니라 자율성과 독립성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미아리곡의 예술극장입니다. 그래서 이 극장은 지금 위탁 구조가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 너희 위탁받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서 뭘 하고 있어라고 시비를 건다고 하면 물론 싸우긴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위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민세롬 연출이나 이런 분들한테 아무런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거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실은 이 운영에 실질적으로 놀이기는 방식을 그 재단과 이 마을다문 극장 협동조합이 협치 구조로다 짜서 공동 운영 형태로다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시끌시끌한 문제들도 있었지만 저는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미아리곡의 예술극장 같은 경우는 되게 기존의 공공시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다가 그 민간 주도형의 어떤 협치 운영 모델로다가 전환하는 모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저거는 미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인도가 처음 기획됐던 거는 지역사회 문제를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다가 해결하는 약간 그런 실험들을 해보자. 그래서 찾아냈던 게 미아리곡의 아래에 있는 청소 보관하는 공간이었고 그 지저분한 공간들을 바꾸는 모델을 갖다 찾으면서 해외에 있는 그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지역에 있는 건축가들이라든가 예술가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이거 아르코 기금을 좀 따오긴 했지만 아르코 기금을 따와서 그 아래 청소가 되게 쓰레기 이렇게 버려지고 이렇게 어둡고 그래서 범죄 위험이나 이런 게 많았던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바꿨어요. 그럼 문화 시설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순히 운영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민간 협치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되게 더 보다 공격적으로 지역의 유휴 공간이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런 그 협치 운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약간 그런 기획이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가는 과정이긴 했지만 되게 좀 좋은 사례가 되고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이렇게 공격적인 사례인데요. 그 천장산 우화극장이라는 곳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성북 정보도서관이라고 종암동인가요? 정보도서관이 무슨 동이더라? 월곡동 죄송합니다. 월곡동에 있는 성북문화재에서 운영하는 구 도서관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지하에 극장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선 최초일 것 같아요. 도서관에다 극장을 만드는 케이스는. 근데 이게 왜 더 보다 공격적이냐 하면은 앞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인도 같은 경우는 그냥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해서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었다고 하면은 천장산 우화극장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지역의 특징들 환경들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 성북은 도서관이라 되게 많거든요. 도서관이 이제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많은데 더군다나 도서관들이 굉장히 주민들의 참여들도 많고 도서관 자체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되게 혁신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서관이란 공간이 일종의 그런 지역사회 주민들과 소통하고 어떤 창작이라든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 생산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으로서 좀 사고하는 되게 굉장한 인식의 전환의 관점에서 이 극장을 기획하고 처음에 이제 만들고자 제안한 것도 같이 이제 재단하고 얘기를 하면서 기획을 했었던 거고 그것도 현재 지금 예술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갖다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그 패트릭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실은 이제 작은 극단들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큰 중대형 규모 극단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되게 물론 이제 한국의 연구 창작하기 좋은 건 아니지만 기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지역 단위로 내려오면은 작은 극단들이나 이렇게 이제 신생 극단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간적인 지원이 굉장히 좀 절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적극적으로다가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민들이 극장을 찾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일상의 구조 안에 극장을 둘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기 위한 약간 실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발표가 길어져서 죄송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과제는 뭐 크게 4가지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기존의 협치 구조를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뭐 열심히 잘 해오고 있지만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지방선거 끝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실 지역사회 정치 지형의 변화라든가 이렇게 정책 결정자들이 이제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서 이 협치라는 기반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구나, 흔들릴 수 있겠구나라는 좀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다 이제 강력하게 지역사회에서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지역사회의 힘으로 다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한 모델 개발은 좀 되게 추상적으로 써놓은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이제 공탁은 되게 이러한 새로운 실험들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고 생각이 들고, 이 다음 단계가 무엇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패트릭 오신다고 했을 때 이런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사실은 이런 그 뉴잉글랜드의 뭐 그런 지역 뭐 이렇게 파운데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지역 단체라든가 예술가들끼리의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뭐 공공과 같이 하는 실험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사실 이제 성북이라는 이 동네에서도 좀 이렇게 새로운 조직, 새로운 모델들, 새로운 고민들을 가지고서는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이 활동들이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확인은 뭐냐면은 이게 뭐 되게 거창하게 써놨지만 한마디로 제가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왜 예술가를 지원해야 돼? 예술가 뭔데? 니들이 약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예술, 뭐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의 기본을 갖다가 이렇게 지탱하고는 굉장히 큰 창조적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사회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사회적 합의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단계를 되게 많이 건너뛰고 정책을 결정하고 설계하는 사람들끼리 되게 이런 것들을 잘 짜놓은 약간 이런 단계인데 이제는 일단 어쨌든 우리 사회 안에서 이 예술의 어떤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되게 폭넓은 합의들이라든가 공감들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예술가들도 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확장하기 위한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게 뭐 공공에서 캠페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저는 이제 지금 성북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예술가들이 하는 활동들이 사실은 이런 예술의 사회적 가치들을 확산하는 되게 중요한 활동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창작 지원 활동의 설계인데,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공탁의 활동들을 통해서 사실은 지역 단위에서 보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든다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게 지역 단위에서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의 시스템으로다가 구축되는 거는 한 번도 아직은 논의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전체 사업구조 열개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창작 자체에 대한 지원의 이 부분은 사실은 그게 큰 편은 아닙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앞단에 얘기했던 이런 지역 협치라든가 지역 활동들의 맥락에서 이 창작 지원이라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인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저희 공탁 안에서의 좀 고민이고요. 예, 발표가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 공탁에 대해서 처음 이런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여전히 좀 아리송하고 오리무중 같고 저게 뭐 하는 단체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아마 좀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뭐 석사 논문이나 뭐 이런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저는 공탁을 주제로 논문을 쓸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그 공익성보 원탁회의가 몇몇 국제 학술 대회라든지 이렇게 사례로 소개가 되고 논문으로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 빨리 석사 논문을 하나 주제를 잡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이 공탁의 구조는 아까 잠깐 이제 설명을 했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전체 회원이 누구나 다 회원이 될 수 있는 자임하면 본인이
그 안에서 운영위원도 본인이 스스로 손을 들고 내가 운영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거기에 대한 뭔가 보상이나 뭔가 직접적인 뭐 페이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위원을 감당하거나 공탁의 회원이 되겠다, 운영위원을 하겠다라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나름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시간과 뭐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패트릭이 얘기했을 때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해보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공익성북 원탁회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저것이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 안에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마치 아메바처럼 끊임없이 새롭게 조직되고 새로운 어떤 거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고 변화하고 각각의 주체들이 이렇게 붙었다가 흩어지고 다시 붙고 저희 가서 붙고 여기 와서 붙고 하는 이런 형태들, 이런 부분들이 공탁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힘 중에 하나이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조직일 수도 있고,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패트릭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주로 이제 뉴 잉글랜드 지역의 연극이라는 창작 환경, 그리고 이제 극작이라든지 이런 어떤 한 장르 쪽에 좀 중점된 많은 얘기들이 많고 펀딩 얘기도 좀 있었지만, 공익성북 원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의 훨씬 더 다양한 장르의 어떤 통합적인 예술 전반의 생태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라서 조금 이제 그 서로 다른 결은 있지만 오늘 좀 후반부에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좀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 생각보다 덥진 않죠? 예, 다행입니다. 여기가 이제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는데 다행히 괜찮고, 쉬는 시간에 그 패트릭이 아마 그 저희를 초대하거나 아니면 서울에 다시 성북에 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 오늘 아마 이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또 오고 싶은 지금 생각을 아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그 쉬는 시간에 좀 이제 서로 명함도 좀 교환하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예, 그런 좀 교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까지 쉬어야 되나요? 10분이면 돼요? 10분. 네, 그럼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화장실은 나가셔가지고 오른쪽 계단으로 쭉 올라가시면은 조그만 아주 작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공중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